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풀어볼 이야기 보따리는 아주 묵직합니다. 500년이나 묵은 비밀 이야기거든요. 500년이요?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뉴턴보다 중력을 먼저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네. 아니, 중력하면 사과 떨어지는 걸 본 뉴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화가인 다빈치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가 남긴 수천 페이지짜리 비밀 노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한 5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말이죠. 좋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바로 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곳이죠. 아, 그래서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군요. 바로 그거죠. 다빈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김씨, 이씨 하는 그런 성이 아니거든요. 정말요? 그럼 뭔가요? 빈치 마을 출신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왜 자기 성을 못 썼을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법률가였는데 어머니는 신분이 낮은 시골 농부의 따님이셨어요. 아, 신분 차이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을 못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났죠.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 딱 홍길동 같은 서자 신세였던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이름부터가 벌써 서러운 사연이 담겨 있었네요. 네, 그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 발목을 잡혔어요. 당시 법으로는 서자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대학을 못 갔다고요? 네, 그러니 의사나 변호사 같은 당시로서는 좋은 직업을 가질 길이 아예 막혀버린 셈이죠. 어휴, 남들 다 책보따리 싸서 학교 갈 때 우리 레오나르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오죽했겠습니까? 친어머니랑은 떨어져서 아버지 집에서 자랐지만 늘 겉도는 존재였어요. 뭐랄까 맑은 물에 뜬 기름방울처럼요. 섞이지를 못하는 거죠. 참 안 됐네요. 그래서 학교 대신에 들로 산으로만 다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더 큰 스승을 만났군요. 맞습니다. 바로 자연이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난 거죠. 그는 하루 종일 땅바닥에 엎드려서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걸 구경하고요. 냇물에 나뭇잎 하나 띄워놓고 물이 어떻게 소용돌이 치는지 쳐다봤어요. 새가 날갯짓하는 모습,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모습,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관찰했군요.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거죠. 나는 낡은 책에서 답을 찾지 않겠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답을 찾겠다 하고요. 이야,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다고요? 네, 늘 품 안에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적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아주 독특했어요. 아,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거울에 비춰봐야만 읽을 수 있는 거울 글씨 말이죠. 맞습니다. 글자를 전부 좌우로 뒤집어서 썼거든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일부러 남들이 못 보게 하려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왼손잡이라서 그렇게 쓰는 게 잉크가 손에 묻지 않아서 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금기시되던 생각들, 예를 들어 지구가 돈다거나 인체를 해부한다거나 하는 위험한 생각을 숨기기 위한 암호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말 비밀 노트였네요. 그런데 그 노트에 뉴턴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중력을 고민한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코덱스 아론델이라는 이름의 노트인데요.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림인가요? 뉴턴 하면 사과가 떠오르지만 다빈치는 물병과 모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물병과 모래요? 네. 중요한 건 가만히 멈춰 있는 물건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건에서 뭔가가 떨어질 때를 궁금해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뉴턴하고 다른 점이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가만히 서서 뿌리면 씨앗이 발밑에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밭을 걸어가면서 휙 뿌리면 어떻게 되죠? 씨앗이 앞으로 쭉 날아가면서 대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아, 맞아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다빈치는 바로 그걸 궁금해한 겁니다. 내가 손을 움직이는 속도랑 저 씨앗이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 사이에 혹시 무슨 규칙이 있지 않았다? 이 작은 호기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관찰력이네요. 그럼 그 규칙을 찾기 위해 어떤 실험을 했나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방 한 구석에는 톱밥이며 새 날개 모형, 심지어 해골 그림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런 천재의 방입니다. 네, 눈에 선하네요. 거기서 다빈치가 구멍 뚫린 물병을 하나 들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물병을 가만히 들고 물을 졸졸 따르는 겁니다. 그럼 물이 그냥 수직으로 뚝뚝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옛날 학자들은 그걸 보고 물건이 무거우니까 고향인 땅으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이다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다빈치는 거기서 의심을 품은 거죠. 이게 다일까?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물병을 들고 옆으로 슉 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물을 따르는 거예요. 아, 아까 씨 뿌리는 것처럼요? 네. 그랬더니 물줄기가 뒤로 밀리면서 비스듬한 선, 즉 빗변을 그리면서 떨어지더란 말이죠. 다빈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을 움직이는 힘과 땅이 물방울을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속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즉 가속을 하면서 물병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만들어내는 모양이 완벽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발견인가요? 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어르신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뭐죠?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물병을 옆으로 미는 힘과 지구가 물방울을 아래로 당기는 힘, 즉 중력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걸 눈에 보이는 도형으로 증명해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등가 원리의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옆으로 미는 힘이나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나 사실 그 뿌리는 같은 거다. 라는 위대한 깨달음이죠.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걸 500년 전에. 네, 노트 143페이지에 그 실험 그림이랑 운동의 균형이라는 메모가 딱 남아 있어요. 중력이라는 걸 그냥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계산하고 그릴 수 있는 힘으로 이해한 최초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눈 깜짝할 사이인데 지금처럼 초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네. 옛날 어르신들 달걀 삶을 때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시간 재고 그러셨잖아요. 하하, 네. 달걀 삶는 노래 뭐 그런 거 있었죠? 다빈치에게는 그만의 특별한 시계라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이요? 네. 그리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몸에 익힌 음악의 박자를 이용했어요. 속으로 쿵짝 쿵짝 박자를 세면서 첫 번째 박자에는 물방울이 어디까지, 두 번째 박자에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겁니다. 세상에. 자기 몸을 시계로 썼단 말인가요? 그게 정확하긴 했을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에요. 미국의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다빈치의 노트를 보고 컴퓨터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네. 결과가 어땠나요? 다빈치가 오로지 자기 눈대중이랑 심장 박동에 의지해서 계산한 그 중력값이 현대 과학이 최첨단 장비로 측정한 값과 무려 97%나 똑같다는 겁니다. 97%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비유하자면 줄자도 없이 그냥 보폭으로 걸어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쟀는데 실제 거리랑 거의 똑같이 맞춘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하고도 왜 세상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아서 학계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네, 무시를 당한 거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이게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위대한 발견은 500년 동안이나 서랍 속에서 잠자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다빈치의 호기심이 물리학에만 머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바깥 세상을 향했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는 자기 몸 안, 우리 몸속에 작은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몸속이라면 인체 해부를 했다는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건 신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감행했군요. 네, 한밤중에 몰래 병원 영원실에 들어가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시신을 해부했다고 합니다. 그저 알고 싶어 미치겠다는 그 순수한 호기심 하나 때문에요.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바로 생명의 엔진,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 원리가 궁금했던 겁니다. 아, 심장. 당시 의사들은 심장을 뭐라고 생각했나요? 그저 우리 몸의 피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난로요. 네, 그런데 다빈치가 직접 해부를 해서 들여다본 심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펌프였고요.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문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펌프와 판막. 아주 정확하게 봤네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죽은 사람의 심장은 뛰지를 않으니까 그 판막이라는 문이 어떻게 닫히는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다빈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직접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는 걸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죠. 볼 수 있는 걸 만든다. 네, 소의 심장을 해부해서 구조를 똑같이 본뜬 다음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로 심장 모형을 만들었어요. 유리 심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랑 풀씨 같은 걸 넣고 펌프질을 하면서 풀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뚫어지게 관찰한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뭘 알아냈나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장에서 피가 콱 뿜어져 나간 뒤에 그 피의 일부가 벽에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걸 봤어요. 소용돌이요? 네, 그 작은 소용돌이가 심장 판막을 뒤에서 살짝 밀어서 문을 닫아준다는 원리를 알아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억지로 닫는 게 아니라 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저절로 부드럽게 닫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바람이 휙 불면 방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야, 이걸 450년 전에 알아냈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언제쯤 증명했나요? 1960년대에 와서야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다빈치의 그림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지금도 심장 수술하는 의사들이 그의 해부도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몸 밖의 중력부터 몸 안의 심장까지 그 호기심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그의 마지막 꿈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늘이요? 아, 비행기? 맞습니다. 그는 유독 새를 사랑한 괴짜였어요. 시장에 가서 새를 통째로 사서는 그 자리에서 다 날려보내주면서 새들의 날갯짓을 넋을일부 쳐다보며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새를 살아있는 비행 기계로 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우리가 나룻배에서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작용 반작용의 원리죠. 그것처럼 새가 날개로 공기를 아래로 힘껏 누르면 그 반작용으로 공기가 새를 위로 밀어 올린다는 원리를 간파한 겁니다. 그 원리로 비행기를 설계했겠군요. 네, 사람이 박쥐 같은 날개를 달고 팔다리를 저어서 나는 오니섭터라는 기계도 설계했고요. 네, 또 나사못이 나무를 파고들듯이 거대한 나선형 날개를 뱅글뱅글 돌려서 하늘로 솟구치는 공기나사라는 것도 고안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헬리콥터의 할아버지격입니다. 그럼 그 비행기 실제로 날았나요? 아쉽게도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죠? 사람의 가슴 근육은 새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뼈는 또 너무 무겁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에게는 엔진이 없었던 겁니다. 아, 동력의 한계에 부딪혔군요. 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바꿨어요. 독수리가 날갯짓 없이 바람을 타고 활공하는 것처럼 바람을 이용하는 글라이더를 설계했는데 이 설계도가 아주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다고요? 네. 2002년에 영국의 한 방송팀이 그 설계도 그대로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날려봤는데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500년 전 설계가 완벽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꿈꾸던 순수한 영혼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무서운 물건들도 만들어야 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천재의 비극이자 고뇌였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면 어떨 수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화가가 아니라 군사기술자라고 소개했다는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밀라노를 다스리던 공작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다리를 놓고 대포를 쏘고 펌프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자기를 먼저 내세웠어요. 그가 설계한 전쟁 무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거북선처럼 쇠로 된 장갑을 두른 지금의 탱크 같은 것도 설계했고요. 탱크의 조상이네요. 네, 기관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무기나 잠수복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 설계도에 일부러 오류를 그려넣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방향을 반대로 그려놔서 그대로 만들면 절대 움직일 수 없게 설계는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수였을까요? 다빈치 같은 천재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도 자신의 기술이 나쁜 데 쓰이는 걸 막으려고 했던 일종의 양심적인 저항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 천재의 고뇌가 느껴지네요. 그런 갈등이 혹시 그의 그림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완성의 화가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모나리자는 무려 16년을 그렸지만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품에 안고 다녔고요. 왜 완성을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비극은 너무 많이 아는 것에 있었을 겁니다. 해부학, 지질학, 광학까지 통달한 그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완벽하게 보였던 거죠. 그 모든 걸 캔버스 한 폭에 다 담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는 게 병이었군요. 최후의 만천도 금방 망가지기 시작했다고요? 네, 새로운 물감을 실험하다가 그만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벽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남겼군요. 신과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고? 네, 67의 나이로 눈을 감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 내 작품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며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떠났다는 게 참 마음이 그러네요. 자신의 머릿속에 펼쳐진 그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지혜가 담긴 노트들은 어떻게 됐나요? 후손들이 그 가치를 몰라보고 그냥 낱장으로 찢어서 팔거나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인류는 위대한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수백 년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빌 게이츠가 그 노트 중 하나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다고요? 맞습니다. 1994년에 350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코덱스 레스터라는 노트를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호기심과 영감이 담겨 있다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고 했죠.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다빈치가 천재인 건 맞지만 그냥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 뭐랄까 지독한 노력파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딱따구리 혀는 왜 그렇게 긴지, 거위 발바닥은 왜 물갈퀴가 있는지, 세상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죠. 결국 중요한 건 호기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을 보시면서 저 꽃은 이름이 뭘까 궁금해하시고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저기에도 토끼가 살까? 아이처럼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주름진 손으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모습이 바로 500년 전 다빈치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네요. 그렇고 말고요. 다빈치가 그린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는 그림처럼 우리 몸 하나하나가 바로 작은 우주입니다. 오늘 저녁에 물 한 잔 드시면서 손끝으로 전해지는 중력을 느껴보시고 가슴에 선을 얹고 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생명의 신배를 느끼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미 다빈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네, 남은 인생도 세상의 모든 것에 감탄하면서 다빈치처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말모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뒷대했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